유신체제를 끝장낸 그런 사건인데, 그것을 유신의 어떤 악몽과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물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건하게 부마응쟁 33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의리남, 소신남, 이해 출발! 선출들 없이 책임도 지는 일 없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분들에게는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들도 내 마음의 고향,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식이다. 여러분 생활을 다해 해가 봤을 때 몇년 동안 한국에서 국위원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내야 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무기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경제사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빚지고 가신 것만 인수해서 끝까지 그 비전을 갖겠습니다. 기부 엑스파일에서 명절 때 삼성의 떡값 전달 대상으로 거론됐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7명의 명단과 그 액수가 노회찬 의원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선소 패소는 중요하지 않다. 진실만 밝혀진다면 승리하는 것이다. 왜 나오는 이름이 몇 개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로 끝나는 문제가 소신남 노회찬입니다. 우리의 삶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삶은 세상을 바꾸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노무현식 정치를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노무현과에 속하는 정치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유시민 씨 만나보면요, 제가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때때로 쓴소리들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 오늘 제가 꼭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지켜줬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인이라야 진짜 정치인입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비가 계속 오더니 유시민이가 뜨니까 비가 그쳐요. 야, 기분 좋다. 의리남 유시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했거나 포기했다고 말하지 맙시다. 그분이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합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빚지고 가신 것만 인수해서 끝까지 그 빚을 갚겠습니다. 의리남 유시민의 성공 비행. 예, 안녕하십니까. 유시민입니다. 노회찬입니다. 우리 노회찬 대변인께서는 고향이 예. 여기 부산이시죠? 그래서 부산이 배출한 걸출한 조종사 노회찬입니다. 예, 부산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실력 없는 조종사 유시민입니다. 날씨가 좀 춥죠? 예. 원래 이제 비행하다 보면 추운 날이 많은데 오늘 부산대학교 당국의 배려로 우리가 이 전국의 대학을 많이 돌아다녔지만은 대학 당국이 직접 나서서 이 대학 정문학 광장을 통째로 내준 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원래 행사하려고 했던 기념관, 예, 그게 제가 듣기로는 정치 행사에는 못 빌려준다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아니 원래 그 기념관에 기념하는 사건이 정치투쟁을 했던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념관 설립 취지에 딱 맞는 행사인데, 그죠? 네, 그렇지만 우리 총장님께서 그런 조처를 취해주신 덕분에 신문에 보도도 되고 홍보도 많이 돼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부마항쟁을 기념해서 예. 건립된 자랑스러운 부산대학교의 이제 기념관인데, 부마항쟁은 교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마항쟁은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같은 아스팔트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부산대학 당국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뭐 부마항쟁이 뭐 문화행사였나? 아니 정치투쟁, 대규모의 대중 정치투쟁을 기념하는 기념관인데, 예, 당연히 우리 같은 정치 행사는 거기서 열려야 맞죠? 예. 예, 그러면 각하께서 퇴임하신 뒤에는 거기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작해도 되겠죠? 본격적으로 오늘 네,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유시민과 노회찬의 저공비행 부산 공개방송, 오늘 주제는 예, 오늘 주제는 이 작물 아주매와 정수장학회. 예, 정수장학회는 작물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이것이 작물이라면 예, 작물의 주인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취해야 될지 등등의 다소간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명료하게 정리하는 저공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합니다. 이제 건담져 보이는 선글라스를 벗어도 되겠죠? 이미 사회에 환원이 있는 건데 그걸 또 하나 달아 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얘기고 또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뭐 증거라든가 증인이라든가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틈만 나면 또 하고 하는 것은 흠집내기 위한 정치 공세일 뿐이죠. 아버지께서 하라, 아버지께서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부모님들이 저에게 주신 부인사학회 강제 헌납 및 경향신문 강제 미화 사건은 경제인들을 정권이 어떻게 통제해왔는가. 부모님들이 저에게 주신 박근혜 씨는 그게 자기 재산도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최근희 씨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박근혜 씨 이익을 대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저에게 주신 예, 부모님께 물려받은 정수장학회. 과연 그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물려주시게 되었는지 오늘 탐사해보기 위해서 두 분의 손님을 태우기로 했죠? 예, 부산 현지에서 예, 저희 둘이서 진행하기에는 좀 벅차서요. 예, 두 분의 초대 손님을 함께 모셔서 오늘 저공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분을 우리 노회찬 소신남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작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물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부산이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언론 부산일보 노동조합 위원장 이호진 위원장 소개합니다. 예, 언론노조 부산일보 이호진 지부장이십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비가 많이 오고 해서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또 날씨가 좋아서 오늘 두 분 기장님 키를 잘 잡아주시면 제가 뒤에서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또 한 분의 탑승자는 제가 소개하죠. 이분은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교수시고요. 지난 정부 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하셨던 역사학자 동아대학교의 홍순권 교수님을 함께 모시겠습니다. 우선 홍순권 교수님 오늘 우리 저공비행 뒷좌석에 타신 소감을 간단히 우리 청중들께 인사 삼아 해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동아대학교에서만 강의를 했고 부산대학교 강의를 오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부산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문을 열어봐야 할 텐데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 저공비행 2회에서 정수장학회 작물 누님 편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쪽에서 약간의 반향이 있었는데요. 그 반향 가운데, 반향 또는 반격 가운데에서 첫 번째 논리가 김지태 씨라는 분이 친일파다, 뭐 부패한 그런 부정축제를 한 나쁜 기업인이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받은 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니다. 이런 논리가 많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오늘 이곳 부산이 배출한 아주 해방 이후 60년대까지 아주 걸출한 기업인으로 손꼽혔던 부일장학회의 설립자 김지태 씨가 어떤 분인지부터 한번 오늘 작물로 취급하고 있는 정수장학회를 빼앗긴 분,
정수장학회의 재산을 빼앗긴 분, 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서부터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이분은 홍순건 교수께서 역사학자시니까 이 김지태 씨가 어떤 분이었다, 부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방금 옆에 그 유 기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조정 중이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김지태 씨는 아마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부산에서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부산이라는 아주 그야말로 걸출한 기업인이었습니다. 특히 실크 재벌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 실크 생산에 있어서는 참 제1인자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 사업도 하시고 또 장학 사업도 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김지태 씨가, 김지태 선생이 친일파다. 그래서 그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 뭐 이러한 식의 좀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6 군사정권이 친일 재산을 환수한 적이 없어요. 우리 역사에서 친일 재산을 환수한 것은 언제냐면은 지난 참여정부 때 처음으로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참여정부 때 우리가 과거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 진상규명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또 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것도 물론 친일 재산 환수위원회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게 이제 처음 시작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환수했다면 그 정권은 아마 역사적인 참 의미 있는 정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 문제가 친일파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은 그분이 일제 시기에 여기 이제 부산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첫 사회에 발을 디딘 곳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뭐 여기 여러분들 동양척식 주식회사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역사 시간에 공부를 했을 테니까. 아다시피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지금 강의하는 곳이 생겨가지고 너무 길면 자릅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다 아시잖아요. 여기 다 교양 높은 분들만 오셨기 때문에. 우리 노회찬 소신남께서 이 대목에 하실 말씀이 있어. 틀림없이. 김지태 씨는 부산에 나온 사업가입니다. 사마고무. 부산의 그 큰 신발 회사에 사마고무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견직몰 회사도 만들고, 또 언론 사업도 했고, 또 이 장학 사업도, 부율장학회를 만들어 장학 사업도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도 많고 또 칭찬 들을 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일대를 전 세계를 다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화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친일파 재산이니까 환수해야 된다.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지난 참여정부 하에서 17대 국회에서 친일파 재산을 갖다가 환수하기 위한 법을 만들 때 누가 제일 반대했느냐? 한나라당. 그 사람들이 친일파 범위를 축소하고 그 시기를 갖다가, 친일 활동의 시기를 좁히고 또 환수하는 것도 더 힘들게 만들었던 당사자들이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사람들인데, 뭐 친일파 재산을 마치 환수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잘못되었거니와, 친일파로 따지면 친일파 재산을 환수해야 된다면은 박정희 재산부터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네 재산부터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육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만주에서 관동군 소위로 근무하면서 독립군 때려잡던 그 친일파, 왕 친일파가 박정희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뭐 친일파 재산 환수한다. 난 그 얘기 듣고 친일 활동을 자기 아버지보다 좀 덜한 사람들 재산을
친일활동 덜해서 재산 환수당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몰라도 친일활동 때문에 재산을 환수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설사 환수했다 하더라도 국가가 환수해야지. 자기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뭔데 환수를 해? 교통신호 위반한 사람 잡아다가 벌금 받아가지고 애들 집에 가서 애들 과자 사준 거 뭐가 다른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집에 가져가는 얘기예요? 그만하지. 근데 할 말이 많아.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께서 기업인 부산 기업인 김지태 씨의 재산을 전부 빼앗아 가지고 5.16 장학회에 귀속을 시키고, 그 5.16 장학회를 우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부산일보가 이제 그 재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김지태 선생과 부산일보는 언제 관계를 맺었고, 왜 김지태 선생은 언론사를 인수했을까요?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저희 부산일보가 창간이 46년 9월 10일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 과거에 흘러간 걸 보니까 48년쯤에 김지태 선생이 이제 인수를 하신 것 같고요. 인수하고 나서 이제 뭐 나의 이력서 이런 책들을 이제 그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밝힌 걸 보니까 언론 사업에 하여튼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지금 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MBC가 서울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이제 규모가 있는 방송 공영 방송인데, 서울에 있는 MBC의 모태가 부산에 있는 MBC가 였고요. 부산 MBC를 만들고 나서 한국문화방송, 지금 MBC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부산일보는 아까 이제 역사를 말씀하시니까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3.15 부정선거, 4.19 혁명, 그 다음에 이제 김수열 군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것을 당시에 부산일보가 특종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실 무너졌던 거거든요, 이승만 정권이. 그런 데 대한 그런 보도가 되는 것들을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다 봤기 때문에 언론을 장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데 대한 뭐 다른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지만 사실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전체를 접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기업들에 이렇게 돈이 될 만한 것들에 이제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어쨌든 언론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쿠데타의 정당성을 알리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제압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언론에 대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성원 교수님께서 왜 김지태라는 기업인이 언론사를 인수해서 언론에 관심을 보였고, 또 부일장학회라는 장학회를 그 당시로서는 대한민국의 최대 규모의 민간 장학재단이었는데요. 왜 그런 데 관심을 기울였는지, 향토사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셨으니까 좀 정확히 이제 뭐 어떠한 동기에서 언론 사업에 뛰어들었는지 그건 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나와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근데 부산일보 이전에 지금 국제신문의 전신인 산업신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그때 이제 그걸 인수를 해서 실제 운영을 좀 하다가 이제 나중에 다른 일에 넘겨갔는데, 그러고 보면은 지금 우리 부산에서 발행된 두 개의 신문에 다 인연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지금 언론 분야에 상당히 깊은 인연이 있다고 보여지고, 아마 그 동기가 추측컨대는 해방 직후에 사실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그 신문들이 많이 난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해방 정국에서 그 어떤 뭐랄까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언론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그런 인식에서 언론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수장학회의 재산이 되어 있는 부산일보, 그리고 이제 결국 문화방송 주식까지 다 해당되는 건데, 이것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냐 자진해서 헌납한 것이냐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는데, 이 작물을 아직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박근혜 씨가 과거에 한 얘기를 보면 이것은 정당하게 헌납한 것이다, 정상적이다. 뭐 그 헌납한 날짜가 조작되었다는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의 발표도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헌납 일자와 관련돼 있는 의혹이 있고요. 최근에 법원에서 그 소송에서 나온 게 있죠. 그 두 가지를 우선 노회찬 대표께서 예, 그 당시에 그 15명의 그 기업인들이 부정축제 혐의로다가 체포됐습니다. 1961년 5.16 쿠데타. 5.16 쿠데타 직후에 그때 이 삼성그룹 지금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였던 이병철 회장만 도망가고 나머지는 다 잡혔습니다. 그 집안이 도망을 잘 갑니다. 옛날부터. 외국으로 일본으로 도망갔고 나머지가 이제 구속됐는데 그 구속된 사람들이 모두 합해서 약 40, 그 당시 돈으로 41억 원 정도를 국가에 헌납을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낸 돈들은 다 국가로 헌납됐는데 김지태 씨 재산 헌납된 것만 5.16 재단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헌납한 재산의 내용이 여기 서면에 있는 미군 부대에 있는 근처에 있는 땅하고 주로 있는 부산일보 주식 전체 문화방송 주식 이런 언론사였기 때문이었고요. 그런데 그 헌납하는 과정도 다른 사람과 달리 처음에는 돈만 좀 냈는데 김지태 씨만 2번을 구속합니다. 처음에는 부정축제한 사람들 다 15명 체포한다 해가지고 14명 데려갈 때 김지태 씨 데려갔고 그 다음에 각서 쓰고 뭐 헌납한다고 해가지고 내보내놓고 김지태 씨만 몇 달 있다가 따로 잡아다가 권총으로 협박하면서 이건 다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들입니다. 협박하면서 강탈해갔다. 강압에 의해서 재산을 헌납한다. 그때 어디다 헌납하느냐? 국가재건최고위원회. 지금으로 따지면 정부죠. 행정부. 정부에 헌납한다. 라는 각서를 쓰고 이 사람이 간신히 풀려나게 됩니다. 이것들이 과거사위원회에서도 규명이 되었고 이번에 민사재판에서 반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반환하는 청구 요구는 기각했지만 이것이 강압에 의해서 빼앗은 거다. 자진 헌납이 아니다. 자의에 의해서 헌납한 게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 빼앗은 거다라는 것은 법원에서 며칠 전에 인정이 된 사실이죠. 네. 그 헌납 각서의 날짜를 조작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홍수건 교수께서 그러니까 당시 군사 쿠데타 정부가 군사 정부가 부정축제자 혐의자들을 이제 체포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재산을 헌납을 받았는데 김지태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이미 국가에 1차 때 5억 원 이상을 헌납을 했습니다. 국가에. 근데 이제 1년 뒤에 중앙정보부, 지금으로 하면 국정원에 해당되는 중앙정부에서 당시 법으로는 이제 관세법, 무슨 외환관리법 이런 등등 재산 해외 도피법 이런 것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재산 헌납을 강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지난 정부 때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미 진상 규명이 됐고 또 이번에 법원에서도 그 강제성은 인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재산 포기 각서에 이어서 기부증서에 사인을 할 날짜가 5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1962년 1962년 5월 20일? 6월 20일. 6월 20일. 5월 달에는 포기 각서를 쓰고 2번 전 서명을 했는데 6월 달에 이제 그 기부 승낙서에 이제 마지막 서명을 하는데 그게 6월 20일인데 그 6월 20일은 구속된 상태였어. 구속된 상태였고 그때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목격을 했는데 그 증언에 의하면은 이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런데 그 기부 승낙서의 이제 원본 하나가 당시 서울교육청에 제출이 됐는데 거기에는 6월 30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감정한 결과 그 날짜가 위조되었다.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왜 6월 20일에 서명한 문서를 6월 30일로 그럼 위조를 했느냐? 그것은 구속된 상태에서 헌납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자발적인 헌납이 아니거든요. 강제에 의한 헌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아마 뒤에 이분이 6월 20일 날 승낙서를 쓰고 이틀 후인가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30일 이렇게 이제 조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정도로 우리 제일 첫 번째 토막에 정수장학회의 이 전신인 5.16 장학회, 5.16 장학회가 부일장학회의 재산을 어떤 식으로 빼앗아서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국가에 헌납했는데 그 재산을 가져다가 5.16 장학회라는 걸 설립해서 거기다 넣고 나중에 5.16 장학회 이름이 정수장학회, 박정희의 정자, 유경수의 숫자를 따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부산일보 쪽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 정수장학회 문제가 중앙정치에서 큰 문제가 된 계기가 부산일보 노동조합에서 2004년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시작함으로써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이 됐습니다. 도대체 부산일보 주식의 100%를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기에 그토록 시도 때도 없이 찬스만 나면 정수장학회 문제를 거론하시는지. 그 앞에 이제 2005년하고 2007년 두 번 이제 국정원 진실위와 과거사위에서 이제 부산일보 등 부일장학회를 강제 헌납했다는 똑같은 조사 결과를 두 차례에 걸쳐서 밝힌 데 대해서 이제 박근혜 위원장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종의 조작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정치 공세로 폄하를 했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게 맞다고 손치더라도 이번에 그러면 2월 20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 그 중앙지법 판결은 강제 헌납은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궁금한데, 최근에 정수장학회 관련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이 뭔지가 중요하죠. 사실은 강제 헌납됐다는 것이 세 차례나 똑같은 결론으로 이르렀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오전에 관훈 토론에 나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던데, 언제까지 그런 앵무새 같은 얘기로 이걸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부산일보와 정수장학회 관계는 이제 정수장학회가 주식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주주입니다. 유일한 주인입니다. 주인이고 부산일보에 대한 경영진의 임명권을 가지고 언론사를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부산일보 사장은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냥 자기들 이사진 몇 명이 앉아서 골라서 찍으면 그걸로 끝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절차나 의견 수렴 과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부터 어떤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자, 민주적인 사장 선임 제도를 만들자라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 계기가 됐던 것이 2004년도에 17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위원장이 당시에도 한나라당 대표였었습니다. 대표를 하면서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겸하고 있을 때였는데, 부산일보 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제 생긴 것이죠. 일부 보도 혹은 또 논평 이런 데 대해서 박근혜 위원장을, 당시 대표를 지나치게 편드는 것 아니냐 하는 안팎으로부터의 비난이 있었고요. 또 당시 또 한나라당 쪽에서는 박근혜 위원장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역차별한다 이런 또 하소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공정성 시비에 이렇게 휘말리다 보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됐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깨달은 것이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고리가 결국에는 사장선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민주적으로 만들면 이런 고리를 좀 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언론으로서의 독립성을 더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재단에서는 계속 거부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지금 정수장학회의 재산을 보면요, 예금이 한 200억 원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예금이 200억 원 넘게 있고, 서울에 있는 경향신문사의 땅 730여 평이 아주 금싸라기 땅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방송 MBC 주식이 30%, 원래 그 100%였는데 전두환 씨가 70%는 뺏어가지고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걸 만들어서, 전두환 씨도 착한 일 한 게 있어요. 네. 30%를 지금도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부산일보 주식 100% 가지고 있고, 부산문화부. 예, 이런 정도입니다. 예전에 부일장학회의 재산이었던 땅 수십 필지는 국방부로. 예, 국방부로 전부 다 이제 갔죠. 그거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2005년도에 예. 2005년도에 이제 이 정수장학회를 갖다가 이렇게 환수받으려고 했던 그 시민사회단체가 정수장학회의 재산 가치가 2005년 당시 얼마인가를 이렇게 이제 조사해서 추정한 것은 1조입니다. 1조 원. 1조. 그러니까 뭐 2005년도 가격으로 1조네. 지금 더 올랐겠죠. 예. 그러면 결국 부산일보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부산일보 주식을 100%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고,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박근혜 씨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서는 이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사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제 벗어나려고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근혜 씨가 대표가 아니잖아요. 지금 괜찮은 거 아닌가요? 최근에 파업을 왜 했습니까? 그 2005년 2월 달에 박근혜 당시 대표는 이제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물러났습니다. 손을 떼고 가면서 이제 아바타를 심어놨죠. 아바타. 이게 성별이 남성으로 바뀌어 연령이 한 80으로 넘어가는 어르신이 이제 앉으셨는데, 예, 그분이 이제 박근혜 씨가 청와대에 있을 때 영예 시절에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박근혜 씨를 모셨던 분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2002년도에 미래연합을 만들 때 박근혜 씨가 그때도 창당 발기인에도 이름 올렸었고요. 또 복당할 때도 일정 정도 정치적인 조언을 하고, 어려운 시기마다 항상 도움을 청하면서 일종의 멘토 역할을 했던 분이고, 외교부 생활을 오래 하셔서 이제 굉장히 달변이시고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정력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정력 아닙니다. 네. 말씀이 굉장히 이제 잘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사장 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단과 우리 부산의 관계를 좀 새롭게 시대에 맞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사정을 잘 모르니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천천히 시간을 두겠다고 얘기를 하더니, 이제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지금처럼 뭐 그런 얘기는 부산 정수장학회 경영권이나 소유권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꺼내면 낸다는 식으로 이제 확 돌변을 하더라고요.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 커피 넉 잔을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어느 여자분이 보내주셨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추워 보인다고 이 목도리를 주신 분도 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박근혜 씨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암살당한 대통령의 딸로서 조용히 살면서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했더라면 괜찮았을까요? 그랬으면 안 지금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예, 그랬으면 안 드러났을지도 모르죠. 근데 현실 정치에 이제 발을 들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이라도 현실 정치에서 발을 빼면 그래도 그 별개 문제지요. 네? 네? 그건 별개 문제지. 별개의 문제입니까? 예. 근데 왜냐면 이것은 그 재산의 어떤 그 형성 과정 자체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유족들 분들은 그것을 돌려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원래 김진태 씨가 이것은 국가에 헌납을 한 것이지 무슨 뭐 5.16 장학재단, 정수장학재단의 전신이 5.16 장학재단입니다. 거기에 헌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국정원의 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 거기서 자체조사에서도
그 결과가 나왔고 또 과거사 정리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위원회에서도 진실규명 결과 그 재산은 애초에 김진태 씨가 국가에 헌납한 것이다 라는 것이 판명이 이미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면 정수장학회가 그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국가로 일종의 해산 절차 같은 걸 밟아서 모든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하면 뭐 아주 원래 그 취지에 맞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지금 그렇게 하면 청와대 각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거를? 청계재단에 편입시키는 거. 뭐 각하가 그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도 우리 각하께서는 무소불위하시고 무소부재하신데 그 국가에서 헌납받아서 이번에는 수정장학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지금은 곤란하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우리 홍승곤 교수께서 계셨던 데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인데 이거 명칭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화해를 하면 과거사가 됩니다. 그러나 진실을 안 밝히고 화해를 안 하면 현재사가 계속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수장학회 문제는 아직 과거사가 안 됩니다. 현재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박근혜 씨가 정치인이어서 혹은 대권을 노리는 뭐 그런 주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초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오대산 월정사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을 일본으로 강탈해 갔습니다. 그걸 제기꾼들을 등짐 지어가지고 그 맨날 며칠 걸쳐가지고 묵호항까지 가서 묵호항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일본에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동경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동경대학 당국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 시간도 많이 지났다. 박근혜 씨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그 일본 대사관에 쳐들어갔습니다. 가서 일본 대사관 그 관계자를 만났더니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월정사 스님들하고 같이 일본 동경대학교 도서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앞에서 시위하고 막 떠드니까 이제 일본 동경대학이 또 체면이 있는 학교니까 그걸 갖다가 반환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따지면 현재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태도는 조선왕조실록은 일본 거다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근데 우리 노회찬 서신남은 국내에서만 데모하신 줄 알았더니 해외까지 물 건너가셔가지고 데모를 하셨네? 예, 제가 노르웨이에 오슬로에 갔을 때에도 지나가다가 데모하는 거 보고 가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대통령 후보잖아요, 유력한. 근데 그분이 만약 대통령이 되시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까 궁금하시죠? 그럼 이제 과거 정수장학회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보면 그분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알 수 있겠죠. 혹시 노회찬 정수장학회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아세요? 박근혜 이사장 시절에? 10년 동안. 예,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재단의 이사장이셨어요. 예, 연봉이 1년에 약 2억 원이 넘었죠. 10년 동안 가져간 돈만 20억이 넘습니다. 이분이요. 권력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돈 좋아하세요. 돈을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요새 돈으로 했어요. 여러분 보도 보셨죠? 문화방송에서 한 해에 약 20억 원 정도를 배당을 받아요. 정수장학회가. 그러니까 기부금으로. 부산일보에서도 부산일보가 뭐 돈 별로 남기는 것도 없던데 8억씩 해마다 가져갔더라고요. 이걸 합치면 28억 받죠? 그럼 200억 원 정도를 은행에 넣어놓고 있으니까 연리 5%로 치면 10억 정도 생기죠? 그러면 다 해봤자 40억 미만이에요. 그죠? 40억 원 미만의 사업을 하는데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연봉이
연봉이 콧물 난다. 연봉이 1억 7천이었어. 1억 7천 맞죠? 1억 7천 밖에 안 됐어요. 뭐 한 1년에 한 30억 쓰는데 1억 7천만 원이 자기 연봉이야, 이사장이. 근데 IMF가 나가지고 굉장히 살림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직원들 상여금을 반으로 깎았어요.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직원 3명이 3명. 그래서 자기 연봉은 비상근 이사장에서 상근 이사장으로 해놓고 2배로 올려서 2억 7천만 원 가져갔어요. 한 해.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 이사장 재직하면서 가져간 돈만 20억 원이에요. 돈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 하실 때에도 돈을 계속 가져갔거든요. 그 비영리법인 장학재단의 이사장 연봉 2억 5천만 원 가까운 이 연봉을 받는 것과 국회의원 세비 1억 원도 안 돼요. 1억 원 갖고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돈을 그렇게 가져가셨어요. 근데 사업이 많으면 돈을 이렇게 가져가도 돼. 우리 은행장들 연봉이 뭐 5억, 6억씩 되잖아요. 근데 정수장학회는 사업이 없어요. 200억 원 넣어놓고 은행 예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죠. 부산일보하고 문화방송도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잖아요. 그 돈 갖고 장학생을 선발해서 돈을 주는 게 다야. 그래서 직원이 3명밖에 없어요. 이사는 몇 명? 5명. 이사는 이사장 포함해서 5명. 현재 이사장은 최필립 씨, 박근혜 씨의 집사. 이사 4분 중에 2분은 박근혜 씨가 이사장 할 때 데리고 온 사람. 나머지 2분은 최필립 이사장이 데리고 온 사람. 완벽하죠? 완벽해요. 일이 없어. 근데 연봉은 최필립 이사장도 1억 7천만 원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불우이웃들이라서 봐줘야 돼. 네. 훌륭한 경영입니까? 국가 운영 잘 하겠어요? 예, 그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를 정수장학회 이사장 시절에 제대로 보여준 거죠. 어떠세요? 해마다 8억 원씩 부산일보에서 갖다 주셨는데. 예, 뭐 다들 여기 계신 오늘 청중분 중에 댁에서 신문을 받아보는 분이 얼마나 될지 제가 부끄러워서 시키지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많이 신문이라는 게 갈수록 이제 사양산업 비슷하게 돼서 종이 신문이 갈수록 어려운데 부산일보 같은 경우도 2004년부터 계속 적자입니다. 한 해 뭐 작년 같은 경우도 50억, 57억 정도 적자가 났었는데 그렇게 수십억 적자를 내면서도 이제 정수장학회가 8억 내놔 이러면 입도 뻥끗 못하고 그냥 갖다 바쳐야 되는 돈이죠. 물론 장학사업이라는 건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회사 경영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본은 되어야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007년도 과거사위가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가 있던데 부산일보나 이런 언론사가 언론으로서의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정수장학회 장학금을 내놓아서 하는 공익사업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사업이다.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자르고 월급 줄이고 하면서도 재단에는 무조건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구조가 결국에는 지분 100% 가지고 있으면서 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그런 어떤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예. 혹시 이 자리에 정수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 분도 안 계세요? 현재 받고 계신 분. 부산대학교에도 있는데 부산대학교에도 작년에 9명 받았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주는.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정수장학회의 장학생이 되는 방법을 아시는 분 계세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장학재단의 장학생이 되는 법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알아보죠? 홈페이지를 방문하죠. 예, 그런데 정수장학회의 홈페이지는요, 장학생이 아니면 열어볼 수가 없어요. 정말요. 초기 화면에 메뉴를 누르면 접근 권한이 없다는 얘기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도저히 정수장학회의 장학생이 되는 방법을 장학생이 아닌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어. 정말 기묘한 운영 방식이죠. 그러면 정수장학회는 도대체 어떻게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일까 궁금하시죠? 혹시 선생님 아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아세요?
그거 알면 우리 학생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요. 학교장 추천을 총장들 추천을 받는다. 예. 좀 자세히 모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정수장학회의 장학생이 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학년 신입생 때요. 단과대학에서 1등만 하면 돼요. 정수장학회가 사업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해마다 한 30억씩 MBC하고 부산일보에서. 그러면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요. 딱 보내서 단과대학별로 뭐 9명 티오, 10명 티오를 부산대학교 작년에 9명이에요. 그러면 학교 본부에서 각 단과대학별로 1학년 때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 추천을 받아요. 그래서 한번 선발되면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줍니다. 최고로 액수가 많은 장학금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 그 다음 퀴즈. 이렇게 해서 장학생이 돼요. 그 장학생이 되면 어떤 혜택이 따라올까요? 돈 받는 거 말고. 우리 노회찬 대변인께서 좀 아시죠? 장학생들 어떻게 관리되는지. 장학금 못 받아봐서. 어떻게 관리됩니까? 나만 아나? 이제 그 정수장학회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고등학생도 좀 있고 대학생들이 많은데 모임이 있어요. 모임. 네? 청호회. 그죠? 현재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청호회라는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1년에 몇 차례 모임을 해요. 모임이 안 나오면 장학금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청호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맨 초기 화면에 음수사원, 물을 마실 때는 근원을 생각하라.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가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돈을 누가 주는 것인지 생각해라. 원래는 김지태 선생이 주는 돈이죠. 저는 그 음수사원을 보면 김지태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정수장학회 장학생들은 박정희라는 이름을 생각하게 되어 있죠. 그 따님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졸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상청회라는 조직으로 편입돼요. 이것도 거의 비밀 결사에 가까워요. 홈페이지도 없어요. 밖에서는 절대 알지 못해요. 대학 교수가 엄청 많다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회원 중에. 그런 정도 이 정수장학회의 운영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운영하시는 이사장님이 국가를 운영하시면 어떨까요? 망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정수장학회는 작물인가 아닌가를 둘러싼 최종적인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당연히 예, 우리 아까 이현진 말씀드린 부장님. 것처럼 2005년, 2007년 국가가 당시에 또 홍 교수님처럼 이렇게 민간 위원들,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똑같은 결과가 강제 헌납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2월 20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판결도 시효가 문제되었을 뿐이지 강제 헌납되었다는 것은 똑같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 우리 노회찬 소신당께서는 국회 법사위원을 하셨는데요. 예. 국회 법사위원을 한 사람은 변호사 아니라도 이제 만주 변호사라고 그래요. 만주 변호사. 옛날에 내가 만주에서 개장사 할 때 이렇게 시작되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진실을. 그렇지만 본인은 법조인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 작물에서 이익을 얻는 죄는 얻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작물이죠. 작물에서 얻은 이익도 작물이다. 그렇죠. 예. 강물에서 나온 물도 강물 아닙니까?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갖다가 500만 원짜리를 훔쳤는데 훔친 상태에서 갖고 있는 동안에 그게 가격이 5천만 원 올랐다. 그러면 나는 5천만 원짜리를 훔친 게 되는 것이지 500만 원 돌려주고 4,500만 내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물로 생긴 이익은 다 작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작물누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예, 이게 이번 법원 판결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법사위 출신이 볼 때. 왜냐면은 법원에서 강탈했다고 하면서 시효가 지났다 그랬는데 강탈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100% 강제로 뺏긴 게 있고 그런 거는 시효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강탈 당했긴 하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그거는 시효가 있습니다. 10년. 아니 여기 부산의 군수지원사령부에 헌병대에 가서 묶여가지고 수갑차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저항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논쟁의 여지가 있지. 예. 그래서 저는 민사 지금 지방법원 1심에서만 졌을 뿐이지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정에서 정의가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이런 게 사실은 정수정확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가야 시대 고분에 그 안에 정말 기가 막힌 금관이 묻혀 있으면 그거 누구 겁니까? 국가 거죠. 그리고 국가 것이라는 것은 국민 것이죠. 전문 도굴꾼이 그걸 파냅니다. 그거는 뭐죠? 예, 절도죠, 절도. 국가재산을. 근데 그것을 파내가지고 언제? 1961년. 네, 파내서 그걸 갖다가 팝니다. 돈 받고. 그러면 그걸 산 사람은 작물을 취득한 거죠. 그 산 사람 이름이 뭐냐? 이병철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데 도굴꾼이 잡혔어요. 예. 잡혀가지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물인 가야 금관이 이병철 씨 손에 있다는 걸 검찰이 알게 됐어요. 근데 이 검찰이 평소에 삼성그룹과 굉장히 가까웠던 떡이 왔다 갔다 하는 예, 금전적으로 친했던 예, 금전적 교분이 두터웠던 예. 그래서 그걸 선의로 취득했다라는 이유로다가 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병철 씨가 10년 동안 고위 간직하다가 1971년에 이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박정희 정권은 그 금관에 대해서 국보 138호를 매겨줍니다. 가격이 더 뛰었겠죠. 그 금관 지금 어디 있느냐? 박물관에 있느냐? 아닙니다. 박물관에 있습니다. 어느 박물관에 있느냐? 호암 박물관에 있습니다. 호암이 누구냐? 이병철입니다. 네. 그래서 재벌들이 이제 갱생운동 차원에서 전국 경제사본연합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과거의 범죄를 뉘우치고 갱생의 길로 가겠다는 걸 다짐하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범죄자들끼리 이제 범죄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그래서 또 잡혀갔다 그러면 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예. 정찰제로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찰제인데 6개월 이내에 사면복권도 전부 다 되죠? 따라오죠? 그렇습니다. 옵션으로? 예, 일종의 우리 사법부의 골드 회원이죠. 골드 회원도 코스가 있습니다. 구속돼야 될 거 불구속되고, 예, 그 다음에 1심에서 집행유예 되고, 6개월 안에 사면 받고, 이게 이제 골드 회원제를 갖다가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5년 주기로 주기적으로 또 방문해 주시죠? 재벌들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잊혀질만 하면 또 이렇게 회원 또 기간이 있으니까 갱신 연장하는 거죠. 최근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2002년도에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되어서 7개월 징역을 살고 나와서 사면복권 되었는데 작년도에 다시 회원 등록을 또 하셨죠. 예, 연장했죠. 예, 갱신했습니다. 하도 그렇지. 예, 저희 저공비행 제1편 SK 형제횡령단에서 다뤘습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나오나 안 나오나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정권이 제대로 바뀌면 이 공식도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바뀌어도 마찬가지던데. 그러니까 제대로 바뀌어야죠. 네. 자, 이제 이 작물을 어떻게 하죠?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계속 이렇게 우리가 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부산일보 문제뿐만 아니라
박문진도 문제, MBC도 문제예요. 그 전에 그 방송국 민영화 괴담이 돌아다닐 때 KBS ETV를 민영화하고 MBC도 민영화한다 이런 얘기가 막 종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만약 방송문화진흥회가 가지고 있는 70%의 MBC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버리면 그럼 30%를 가지고 있는 정수장학회가 문화방송의 지배주주가 될지 모르죠.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정수장학회의 재산을 어떻게 원래 국가에 헌납된 것인 만큼 제대로 국가가 국민의 편에서 관리하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홍승권 교수님께서 대책을 좀 내주십시오. 제가 대책을 내는 건 아니고요. 이미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화해 권고, 그 위원회의 이제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권고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국가는 헌납 토지의 경우, 왜냐면 그 김일태 씨가 그 헌납, 소위 헌납했다는 걸, 가운데는 부산시에 약 한 10만 평에 해당하는 그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원래 소유주가 이제 부일장학회이기 때문에 반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일장학회가 이미 해체된 만큼 공익목적의 재단 법인을 설립 출연함이 상당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헌납 주식에 대해서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국가의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국가는 김지태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법령에 의거해서 정수장학회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운영되고 보유 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 조달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을 시정하라. 그게 이제 지난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가기관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권고 사항이 사실 지금에 와서는 좀 유명무실한 그런 것이 되고 말았죠. 그러면 부산일보 노동조합에서는 어떤 걸 해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아까 이제 가정이지만 지금이라도 정수장학회 재산을 환원하거나 또 요구를 들어준다면 이게 문제가 정리되겠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2005년부터 계속 좀 독립적인 관계 설정을 요구를 할 때, 만약에 그때 이걸 덜컥 들어줬었으면 지금 이 사태가 안 생겼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왕에 지금 이게 전국적인 우리나라 전체를 달구는 뜨거운 이슈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아까 홍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잘못 지금 돼 있는 역사를 바로 잡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사로서 부산일보의 어떤 독립성을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로서 사장을 재단이 지금 재단 성격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부산일보의 사장이나 경영진을 임명할 때는 어떤 합리적인 민주적인 제도를 거쳐서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장학회는 방금 그 과거사회 조사 결과처럼 명실상부한 공익법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이사진 5명 전체 다가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직간접적으로 다 관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5분이 모두 물러나고 어떤 사회적인 신망을 받는 분들의 공로를 모아서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하든지, 혹은 이사진, 지금 현 이사진들이 그 일종의 장학회 해산을 결의를 하든지 해서 새롭게 다시 재단을 설립하는 그런 절차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지태 선생의 유족들이 반환 청구 소송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이거는 따뜻한 게 아니고 차가운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이게 뭐예요? 이게 스무디네? 맞나? 인도식 요구르트 라시, 가네쉬, 감사합니다. 네. 저희만 먹지 않으니까 죄송하네요. 그 김지태 선생의 유족들도 이것을 꼭 사유재산으로 다시 찾겠다, 이것은 아니죠? 제가 알아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일종의 명예회복 같은 걸 요구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 결국에는 요즘 트위터에 보니까 그런 주장도 하던데, 저쪽 반대쪽에서는
지금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재산에 김지태 씨가 애초에 출연했던 재산의 비중을 따져보면 10몇 %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 아까 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시에 지금 그 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은 다른 것이고 중간에 자기들이 10원이나 붙는 게 없습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해결이 잘 돼야 되고 지금 유족들은 그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 정수장학회 이름에다가 이제 김지태 선생 호가 자명이니까 자명 뭐 정수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넣어달라는 것이고 이 사진들을 투명하게 선임하자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족들은 사실 이게 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스스로 원해서 자신의 뜻에 의해서 헌납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계속 주장할 자격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족들은 애초에 장학재단에 설립된 취지까지 감안해서 제대로 사회가 국가 공익 재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이 저공병에서 이걸 정수장학회를 다루고 난 후에 이사장인 최필립 씨가 이제 굉장히 아마 긴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러면은 부산일보 팔아버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가족들이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부산일보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어제 받아들였어요. 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박근혜 씨 말대로 이게 그냥 순수한 현재의 그것이 강탈된 것이 아니고 정수장학회가 정수장학회 재산이 맞다면은 정수장학회가 자기 재산을 갖다가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원이 그걸 못 팔게 했습니다. 못 팔게 했다 이거죠. 그거 자체가 좀 이 문제가 수십 년 동안 꿈쩍도 않던 이 문제가 조금씩 이렇게 바른 해결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오늘 이 자리도 정수장학회가 정상화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 정수장학회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자체로서 무척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정수장학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2009년도에 2010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을 제가 대신 정리를 해서 운명이다라는 제목으로 일주기 때 그때 출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유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정수장학회 관련된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부일장학회 장학생이셨거든요. 그래서 김지태 선생 덕분에 부산상고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었고 그런 인연 때문에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이 유족들의 재산을 찾아주려고 소송 준비를 여러 해에 걸쳐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옛날 군사정권은 멀쩡한 사람 재산을 뺏어다가 이렇게 강탈해다가 이렇게 했는데 민주화되고 나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강탈당한 재산을 찾아줄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법적인 방법이 없고 박근혜 씨가 더더군다나 그때 이사장이었고 야당 대표였기 때문에 이걸 계속 국가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야당 탄압이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해서 정말 답답하다 그런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정수장학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과거에 저질러진 불법 비리 어떤 강도행위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현실로 굳어져서 저는 어떻게 해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가운데 지난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장학회 관계인데 그 김미태 선생이 부일장학회만 만든 게 아니고
부산 상고 백양장. 동창회 장학금, 이게 이제 김태재 장학금 있고 예. 백양 지금 말씀하신 백양 장학금 있어. 아마 이제 그쪽하고 예. 이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유족들도 그 김태재 선생의 그 어떤 장학 사업 그것을 좀 온전하게 좀 회복해달라. 뭐 지금 그 재산을 다시 도로찾겠다는 데보다도 거기에 이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중앙지법 판결 중에 이제 강제 헌납은 인정되지만 시효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 강탈이긴 하지만 위법은 아니다. 이런 힌트인데 이런 그 일종의 논법을 웬만한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과거에 언론학법 판결할 때도 위법이지만 유효하다 이런 형태로. 예. 또 저 나경원 의원 남편이 기소 청탁했던 거,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안 했다. 이런 거 비슷하게 법원에서 판결할 때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오늘 업로드가 됐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저공비행 8회차를 검찰 마피아를 다뤘습니다. 거기에서 조국 교수하고 같이 이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의 부군 되시는 판사님이 검사한테 전화한 문제를 좀 다뤘었어요. 말 나온 김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권력 가진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특별히 그 사건 관련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죠. 그 나경원 남편이 박은정 당시 사건 담당 검사에게 기소 청탁 내용의 전화를 했다라고 그 검사가 경찰서에 서면 진술했어요. 진술하고 뿐만이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 또 기자회견에서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면은 실제 그 사건을 기소한 사람은 딴 검사다. 이 박은정 검사가 한 열흘 동안 쥐고 있다가 출산휴가차 가면서 다른 검사에게 넘겨졌다 이러면서 박은정 검사한테 우리가 뭐 기소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박은정 검사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청탁 전화도 인수인계했다는 거죠. 예, 새로운 검사에게 청탁 전화가 왔다는 사실까지도 인수인계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수인계를 받은 검사 그 검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참 공부 많이 해도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위험합니다. 그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은 별로 위험 안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간혹 위험한데. 머리 좋고 심보 나쁜 사람. 예. 제일 위험해. 그렇죠. 이 검사가 뭐라고 그 당시 얘기했냐면은 나경원은 남편으로부터 전화 받은 바 없다. 그리고 이 박은정 검사로부터 그 인수인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게 없다 이거. 아니 그러면 나경원 남편으로부터 전화 안 받은 건 왜 기억하느냐 이거. 그건 어떻게 기억돼 있고, 이거는 또 어떻게 기억 안 되냐 이거. 뭐 그놈의 키보드는 먹히는 키보드, 안 먹히는 게 있네.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뻔뻔스럽게 사람이 국회에 있고 법원에 있고 검찰에 있는데.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은 부부간에 소통이 잘 안 되나 봐요. 아니 그 부군되는 분이 전화한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고소를 해요? 그렇게 청탁했다고. 그 사실이 안 드러날 줄 알았죠. 부부간에 대화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예. 그런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다 이렇게. 그런데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요. 조금 지금 항로를 이탈해서 저희가 지금 정수장학교를 향해서 이렇게 비행을 하는 중이었는데 법원 쪽으로 지금 돌렸어요. 근데 오늘 이 장소가 아까 우리 굉장히 감사 표시를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별로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노천에서 하는 게 춥고. 근데 이상하네. 서울서는 레임덕이 벌써 왔는데 부산은 아직 안 왔나? 각하가 임기 말을 맞아서 힘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지금 뭐 권력기관이 대학 당국에 압력 넣고 이런 게 통하나요? 여기는? 서울서는 안 통하던데. 아까 배려를 하시던 것 같은데? 배려를 했다고.
우리 노 대표님께서 배려해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뭐 그렇게 얘기해서 또 그렇게 들으시면 예, 부산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18명 중에 17명씩 뽑아주면 어떡합니까? 이번에 바꿀 거죠? 네! 이거 소리 들어보십시오. 야, 우리 편만 모여서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게 된 것은 지금 기와집에 사는 푸른 청기와집에 사는 그분 때문이 아니고 옛날에 청기와집에 살았던 분 때문 아닌가? 그죠? 혹시 그분이 다시 그 집에 가서 살지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학 당국이 우리를 이쪽으로 지금 배려해 주신 거 아닌가요? 원조 각하시죠? 예, 원조 각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저희를 야외에서 공연하도록 배려해 주신 이 부산대학교의 학교 당국의 이 배려가 앞으로 전개될 시대를 정확히 예측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 짚은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뭐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산대학교가 줄을 잘못 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언론계에서도 그렇게 보세요? 예. 뭐가 좀 갱기나 봐 지금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네.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줄 잘못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은 부산 사람이 될 것 같거든. 지금 대통령 후보 지지도 1등이 지금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신 어떤 분이시죠? 네. 2등이 누구예요? 그 전에 1등이다가 지금 야권에서 2등 된 분이. 또 어디 뭐 바이러스 백신 만드는 분이 또 부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으로 유력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계시잖아. 그죠? 요즘 대세는 부산이야. 그런데 부산대학교가 엉뚱하게 경북 선산에 줄 서면 되나? 굉장한 판단 미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요. 예, 오판이죠. 이거는 전형적인 오판이죠. 예, 바로 잡는 방법은 부산대 학생들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1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시작한 지 이제 슬슬 오늘의 마지막 타격 지점을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검증 이런 말을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되게 보면 사상검증 이런 말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그죠? 옛날에 한국논단 이런 데서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좀 마음이 아픈데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때 한국논단 이런 이상한 잡지에서 사상검증 토론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그 당시 김대중 후보가 거기 나가셔가지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으면서 사상검증을 당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사상검증이라는 건 좋지 않죠? 예. 그런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요. 이 정수장학재단 문제를 두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하신 여러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이분이 가진 국가관 또는 사유재산에 대한 사상 이런 게 어떤 것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수장학회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발언들 좀 소개하면서 한번 이 발언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우선 먼저 하실래요? 예. 이 정수장학회가 단순히 강탈해간 남의 재산을 왜 계속 움켜쥐고 있느냐 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박근혜 위원장 때문이죠. 박근혜 위원장 때문인데 박근혜 그 위원장의 아버지가
군사 독재를 일삼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 인권을 짓밟은 독재자라고 해서 그 딸이 아버지의 이 죄까지 책임져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연좌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정치를 안 한다면 모르되 정치를 한다면은 아버지와 노선이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 딸도 저하고 노선이 다릅니다. 저희 누님도 저하고 노선이 달라요. 당도 다르고. 그렇죠. 네. 노선이라는 게 우리 뭐 노선 버스가 다 한 군데만 갑니까? 네. 여러 노선이 있기 마련인데 특히 우리 헌법에 의해서 또 그간의 역사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시기로 이렇게 낙인이 찍힌 그 아버지의 그 과오에 대해서 그걸 넘어서는 극복하는, 그와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뉘우치고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런 철학과 인식을 가져야 마땅한데 정수장학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바에 의하면은 5.16 쿠데타 뭐가 잘못됐냐? 그때 여러 가지 탈법적으로 법을 넘어서서 이렇게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뭐가 잘못됐냐라고 지금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하고 부모가 저지른 죄가에 대해서 여전히 그건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그 위험하게 5.16 쿠데타 세력이 다시 집권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수장학회 문제를 왜 자꾸 거론하느냐, 대한민국의 장학회가 한두 개도 아닌데 왜 이 장학회만 자꾸 거론하느냐, 그것은 단순히 장학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나라가 다시 5.16 쿠데타 세력과 같은 그런 철학과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농단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특히 부산 시민들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이호진 교수는 부산일보와 관련되어 있는, 직간접 관련되어 있는 박근혜 실제적인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말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우선에 방금 노배 대변인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관되어서 최근에 박정희 생가 생가가 아니죠, 기념관 서울에서 개관식에도 가고 또 충북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 복원한 데도 또 가고 이렇게 소위 정수 마케팅이라고 언론에서 이름을 붙였던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향수를 계속 자극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에 대한 어떤 국민의 지금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정치인이라면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넘어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자꾸 선거 임박해서 뭔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잘못이 있는 부분은 털고 잘못된 걸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언론, 우리 부산일보 관련해서는 부산일보 편집권이 전국 어느 언론보다도 독립돼 있다. 그런데 왜 또 편집권 독립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경영권에 대한 침범이다. 아까 말한 그런 사장 선임 제도 요구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편집권 독립이, 물론 저희가 부산일보가 우리나라 언론사상 최초로 88년에 파업을 했었습니다. 파업을 해서 편집국장을 기자들의 투표로 의해서 선출하는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4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일보 편집국장은 작년 11월 29일자로 대기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전날 해고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정수장학회 문제를 다뤘다는 얘기죠. 부산일보 지면을 통해서 다루고 또 대외적으로
정수장학회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회견 이런 걸 통해서 까발렸다 하는 문제 때문에 해고되고 대기발령 상태였고, 그다음 또 신문이 하루 멈추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11월 30일 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또 지금 아바타인 최필립 이사장이라는 분이 대선 때까지는 자리를 무슨 수가 있어도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부산일보에서 박근혜 위원장이나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논조가 나오는 걸 틀어지고 막겠다는 의도, 작년 11월에 있었던 그런 일련의 사태들을 봤을 때 앞으로 그런 얘기가 또다시 자극하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든지 틀어막겠다는 얘기, 또 계속 그런 투쟁을 노조가 하면은 부산일보를 팔아치울 수도 있다 하는 엄포를 언론 인터뷰에서 하기도 했었고요. 그 인터뷰 하기 전에 작년 11월 달에 저하고 최후 단판을 지으려고 제가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도 노조가 정 그렇다면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팔아치우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박근혜 위원장의 지근거리에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위험한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나라의 이제 일국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 저는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박근혜 씨를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발언은 아니죠? 그러실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뭐 저 지부장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선관위에서 우리 행사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발언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 여러분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특정 정당을 낙선시키거나 특정 정당이 표를 얻게 하려고 하는 발언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해도 돼요. 저희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일체의 발언들은 그냥 우리들의 생각을 얘기한 거지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홍순건 선생님도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참 흥미로운 상황에 봉착해 계세요. 지금 동아대학교에서 한국사 강의하시는데요. 대학 당국에서 조선시대까지만 가르치고 그 뒤에는 가르치지 말래요. 이분이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굉장히 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특히 부산 경남 일대의 향토사와 아까 책도 한 권 받았는데 이 독립운동사를 연관시킨 이런 근현대사 쪽 연구를 많이 하신 선생님이신데, 동아대학교에서 한국사 강의할 때 조선시대를 끝으로 해서 그 뒤에는 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태와도 뭐 관계 있지 않을까요, 혹시? 뭐 생각해보면 관계를 찾으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이것이 혹시 조선이 망한 이후에 무슨 활동을 한 분의 과거와 관련된 그런 강의를 못하게 하려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뭐 혈서를 쓰고 일본 육사에 들어가서 우수완성적으로 졸업한 다음에 관동군이 되어서 우리 독립군을 때려잡는 일을 한 어떤 분의 현대사,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한 조처는 아닐까. 북한에서는 지금도 조선사예요. 아, 네. 이북에서는 하니까. 네, 북한 대학에서는 조선사라는 이름으로 가리키는 게 현대사까지 포함해서. 뭐 그런 심오한 뜻은 제가 헤아리고. 근데 이제 이 정수 장학회 문제는 너무 정치적으로 다루는 건 좀 반대입니다. 아, 예. 이건 어떤 특정한 개인과의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역사 정의를 세우는 그런 문제로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다소 희망적인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이었던 그 박근혜 비대위 위원장님이시죠. 관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출발하면은 해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관계 없으시다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지난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내린 권고사항을 실천하는데도 당연히 협조를 하셔야죠. 그래서 아니, 협조를 할 수가 없대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니,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으니까 협조를 할 수가 없죠. 그 참. 아니, 관계가 있어야 협조를 하지. 우리 소통에 문제가 있네요. 아니, 지금 이제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최필립 어르신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결정이 돼도
관여 안 하겠다 그런 의사가 예.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씨는 관여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박근혜 씨가 관여 안 하면 예. 최필립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도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소통에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박근혜 씨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정수장학회는 지금 공익법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는 이사회가 있어요.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사 내부는 박근혜 씨가 2분, 최필립 씨가 2분 심었어요. 이사장은 최필립 씨예요. 모든 일은 최필립 씨가 마음대로 해요, 이사들하고. 근데 박근혜 씨는 관계가 없어요.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나는 관계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의사결정 권한은 최필립 씨에게 가는 거죠. 근데 이 어르신은 우리가 이미 인터뷰에서 본 것처럼 부산일보 자꾸 까불면 팔아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부산일보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편집국장을 기자들이 뽑으니까 돈을 못 벌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는 절대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수로 이거를 해결을 해요. 근데 어제 안 된다니까. 법원 판결에 주식 처분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인용 결정이 안 돼. 올해 사람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는 게 이제 개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은 최필립 이사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은 여전히 큰형애를 모시는 비서관이에요. 그죠? 유신 시대 때 대통령께서 의전 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자네가 맡아주게. 그때 연을 맺은 이후로 40년 가까운 세월을 일편단심 큰형애 박근혜님을 모셔온 분이잖아요. 이분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박근혜 씨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빠른 방법은 오늘의 결론. 박근혜 씨가 결단하는 거예요. 최필립 씨를 보자고 해서. 네? 이사진이 다 사임하면 주인이 없어지니까 안 돼. 이게 우선 이사를 교체해요. 3명을. 그 결단에 대단한 희망을 걸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 하면 말고. 네. 하여튼 그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씨가 진짜로 대통령에 도전할 생각이 있다면 이 방식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내다보는데. 제가 이제 두 분이 당선을 위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됩니까? 두 분이 이제 통합진보당에 계시니까 좀 요청을 드리자면 2007년도에 이제 과거사위원회가 과거사 정리특별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권고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는 데 대한 어떤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번 이제 4월 달에 총선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이런 역사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옳다 하는 분들이 뜻을 모아서 그런 특별법의 어떤 강제력이나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입법을 해서 그걸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자발적인 해결을 안 한다면 결국에는 법적인 해결, 행정적인 해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소신남께서도 마찬가지 생각이세요? 예,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박근혜 씨가 어떤 태도로 나올지는 우리가 이제 뭐 예단하기 힘든데, 그러나 그쪽의 태도와 무관하게 이제 4월 10일 이후에 새롭게 구성되는 5월 30일 날 개원하는 제19대 국회에서 이게 불법부당하게 이렇게 강탈당한 재산을 원위치시키는 그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법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지금 머리 아파 죽겠네. 이것도 특별법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특별법 해야 될 게 많아요. 우리 서울중앙지검의 캐비넷에 있는 270 삼성 X파일 녹음 테이프 273개. 그 중에 3개는 노회찬 의원이 공개했다가 지금 대법원에서 이렇게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조인입니다. 예. 그런데 270개 나머지 아직 안 들어본 거는 중앙지검 캐비넷에 그냥 있잖아요. 그거 듣고 싶죠, 여러분? 네. 서울중앙지검에 보관 중인 삼성 X파일 270개의 녹음 테이프를 다 공개하는 특별법, 그것도 해야 돼요. 또 있죠. 4대강에 있는 볼을 전부 다 뽑아내기 위한 특별법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법만이 아니라 그건 바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죠. 아, 갑자기 국회 가기 싫다. 너무 일이 많아서. 예. 특별법을 통한 해결. 근데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부산 분위기 봐서는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왜 박수를 치나? 아니 진짜 특별법을 하려면 우선 금년도 하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국회에서 야권이 다수가 되더라도 특별법을 의결해서 보내면 각하께서 거부권을 발동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언제 3분의 2를 당선시켜요? 안 돼. 지금 요새 분위기 보면 서울 경기도에서도 민주당이 뭐 한나라당이 새누리당한테 진다는데 결국에 우리 국민들이 하기 나름이죠. 네. 하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정수장학회를 지금의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고 싶다는 국민이 많아지면 원한대로 됩니다. 그래서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많으면 꿈이 현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정수장학회 문제 하나만 따로 해결할 방법은 없고요. 4대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이 남북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다시 평화로 가는 문제와 다 엮여 있죠? 어떻게 다른 문제들을 해결 못하는데 정수장학회 문제만 해결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정수장학회 문제의 해결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모든 심각한 문제들, 특히 지난 4년간 각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온갖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다른 모든 일과 함께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 그 조건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네요. 예. 따로 정수장학회 문제만 해결되려면 그분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특집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저희가 정수장학회를 중심으로 비행을 했습니다만 가끔씩 탈선도 하고 항로 이탈도 하다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는 꼭 정수장학회나 장물르님에 관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 부산대학교 앞에서 많은 부산 시민들 또 젊은이들 만난 김에 마지막 인사 삼아 오늘의 이 특집 저공비행을 정리하는 말씀을 한 말씀씩. 우선 초대 손님 두 분부터 연장자 순으로 할까요? 예. 그 제가 오늘 첫 탑승인데 예. 뭐 큰 사고는 안 낸 것 같죠? 만나뵈서 좀 반갑고요. 또 오늘 토론됐던 이런 문제들이 좀 우리 특히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난 지역의 자존심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호진 지부장님. 네, 부산일보가 올해로 창간 66주년을 맞는 신문입니다. 그 신문의 나이라고 하는 지령이 우리나라 신문사상 4번째로 2만 호를 넘었던 신문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2의 창간, 또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조금 더 한 발짝 더 시민의 눈높이로 다가가기 위한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파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신문을 정상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고, 요즘 부산일보 시면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고 가려워했던 부분들 많이 긁어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지지나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그런 앞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부산일보가 정수장학회나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독립적인 언론으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지나 성원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가 부마항쟁 3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만큼의 자유, 또 이 정도 수준의 민주주의도 과거에 부마항쟁이라거나 또 광주민주화 항쟁이라거나 이런 데서 우리의 그 선배들이 흘린 땀, 피, 눈물 이게 없었으면은 우리는 이 정도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33년 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때 대통령이 박정희였습니다. 부산 시내 곳곳에 계엄군들이 이런 곤봉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 이유 없이 패대고 피 흘린 채 옆에 쓰러져 있어도 병원도 못 데려가던 게 바로 부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아직 정상화되지 못했다. 정수장학회의 존재가 얘기해주고 있듯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남아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땀, 눈물, 피라도 더 흘려서라도 이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우리의 또 후손들이 편안하게 제대로 된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부산이 자존심을 회복하도록 부산의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는 2012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화는 부산에서부터 4월 11일 부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남동풍이 불어서 부산에서 분 바람이 저 대구, 호남, 충청, 한강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를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예. 지금 부마항쟁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그게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신문 가판대를 보니까 부산 마산 일대 소요 사태 위수령 발동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그때는 방송이 완벽하게 신문방송이 통제되고 있던 시절이라서 도대체 부산 마산 일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졌고 거기 계엄군이 투입되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12.6 사건이 일어났죠. 33년이 지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이 크고 희망이 높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좀 불만이 많죠. 그리고 인터넷상이나 SNS에서 이렇게 보면 빨리 이 사회가 좋아지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또는 심지어는 아주 냉소적으로 생각을 밝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이룩한 것은 실로 믿기 어려울 정도 빠른 속도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해온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루어낸 사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 보면요, 러시아에 푸틴 대통령이 2번 해먹고 다시 국무총리 갔다가 다시 대통령 출마해서 이겼는데 눈물을 흘렸다. 바람이 먼지가 들어갔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이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속도로 나가면 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상황으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정수장학회 같은 이런 불합리한 일들도 해결되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이런 정치적인 민주화와 더불어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 서민들의 삶이 함께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이른바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우리들의 삶의 고달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치적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내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삶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경제의 민주화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말씀드리고,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들 일부러 찾아주시고 또 지나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회찬 소신남께서 못하신 말씀이 있나 봐요. 마무리 맨 마지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여기 그 추운 날씨에 오늘 고생들 하셨는데 이 추운 날씨에 저 홍성교도소에 누가 있죠? 정봉재! 예, 나와라! 정봉재! 나와라! 정봉재! 들어가라! 들어가라! 예,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참고로 성봉주의 지역, 옛날 지역구와 바로 옆에 이게 노원병입니다. 노원병입니다. 예, 노원 성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라 신경 쓰이시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도 민주주의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제주 강정마을에 구렁비바위에 6차례에 걸친 발파를 했습니다. 오늘 해군이. 그리고 반대하는 시민들이 육로를 막으니까 폭약을 배로 바다로 실어 날라서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법 위반이고요. 제주도 지사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청문 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약 31분이 연행되었다가 지금 현재 19분이 아직도 경찰에 억류 중이라고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군 기지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국가가, 정부가 시민들의, 도민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대화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불만, 아쉬움, 개탄 이런 감정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제주도가 세계 자연경관 7대 경관에 포함되고 그리고 유네스코로부터 자연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곳입니다. 거기다가 해군기지를 만든다는 것은 피카소 그림에다가 메모할 데 없다고 피카소 그림에다가 메모하는 그런 만행이죠. 만행. 함께 막아내야죠. 예, 여러분들 제주 강정마을 사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제 작별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희 기차 시간 때문에 여기서 비행기 기름이 떨어져서 올라갈 때는 기차로 올라가. 여기서 한 20분 정도 더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사진 촬영 원하시는 분들은 올라오셔서 한 20여 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노회찬과 시민의 저공비행 부산 공개방송 번외편 장물루님 제2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